예, 정부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 탄핵 소추도 되었죠. 이런 행위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이거든요. 명백한 내란 핵책입니다. 본인은 내란에 가담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서 장관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책무를 다해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네, 저도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간 장관의 은행을 돌이켜보면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하면서 국지전 유발과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통일부가 왜 대북 전단 살포 방지에 의지가 없었는지, 왜 대북 전단 살포 당시 옹호했는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을 유발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원점 타격, 무인기 정찰 등 북한 자극 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을 자극해서 안보 불안을 유도하려 내란 준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8월 12일 중앙고 출신의 대통령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 임명 일주일 뒤에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월 15일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통일 독트린은 자주평화 민주의 기본 원칙과 남북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라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북한을 통일의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주변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혁명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결코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통일 독트린 내란을 모해하는 과정에서 구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누가 구상했습니까?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맞습니까? 통일부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취합해서 만든 것으로 논의 과정에 국방부도 있었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잘 모릅니다. 혹시 윤석열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예.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긴장관계 조성과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내란 공모자들에게 결국 계엄의 포석을 만들어주는 통일 로드맵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통일 독트린은 우리 헌법 제4조에 기초한 그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들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수없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발기되었습니다. 대북 학성기가 재개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의 전단과 USB 전파로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을 지원해 놓았습니다. 이미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통일부 행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통일부를 윤석열 내란 일당에 헌납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반통일적 대결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 독트린 즉각 폐기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다름없는 북한 인권 증진 사업 모두를 폐기해야 합니다. 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음모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됐든 통일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직에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직에 내지 않고 이미 총리님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직에 있는 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분 모두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비상계엄 이전에도 외교적 상황은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2차로 들어서고 우크라이나에서 러브를 비롯한 러브 관계 변화로 인해서 이에 따른 한반도를 비롯한 이제 동아시아의 큰 위기가 지정학적 전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염려는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이후 이제 대한민국이 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님이 이제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을 만류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70년간 쌓아올린 외교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교부 장관님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신뢰를 구성하는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힘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하드 파워도 있겠지만 소프트 파워의 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 얘기대로 민주화 이후 행정부의 높은 민주적 리더십과 신뢰도가 사실 대한민국의 큰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사실 얘기하신 것 중에 외교 신뢰가 70년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엄 정부나 군사 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 신뢰를 쌓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 70년간의 절반을 못 미치는 지금 민주적 쌓아 올린 민주 정부가 외교적 자산을 쌓아 올렸고 그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금 한 번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지금 비상계엄이 만드는 외교적 위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기의 첫 시작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제 걱정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국회와 이제 외교부의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는 행정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이 세 개의 축이 움직이고 있고 현재 행정부의 대외 신뢰도는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부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외교 관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까? 사실 환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를 민주적으로 회복한 입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비상계엄 상황 안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주요 외교 기관들 혹은 의회, 정부 리더십에 연락을 받은 거는 저희 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주로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대외적인 외교 신뢰가 극단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 국회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고비마다 국회의 협조 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협조를 요청하고 또 필요한 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요청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회와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간의 협력은 사실 외교적 전략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실지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존 대외 외교 정책 기조화 일관성 있는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드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여왔던 여러 대외 외교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굉장히 이 한반도의 긴장도는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엄연히 그 긴장 고조의 원인 제공자고 그럼 우리 정부 러시아가 역량이 거기에 그렇게 협조했고, 없는 겁니까? 이거 외교라는 거는 여러 국가들이 축을 그런 이루면서 서로 상황에서 주고받는 건데 외교안보가 해야 될 첫 번째 조치는 저는 억지로 강하게 강화라고 의심이 생각합니다. 드는 게 이번 비상계엄 이전에 그 북한과의 긴장도의 상승 요인들 중에 하나가 국내 비상계엄을 의도했던 그 동기가 됐던 정치적 동기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외교부의 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는 방식의 적극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 장관님은 그 원인조차도 지금 부정을 하고 계십니다.
원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김영호 장관께 일단 몇 가지 확인 좀부터 할게요. 네. 그때 비상계엄 선포될 때 국무회의 때 참석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그 반대했다고 여기 아까 그 보고를 했는데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국무회의 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 회의실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께 비상계엄이 네. 선포될 경우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 국무회의는 그날 10시 28분경에 한 5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특히 자,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처음 인지한 게 언제예요? 도착해서 인지했습니다. 그 8시 35분경에 35분경에 이제 그 도착해서 그때 영상을 총리를 비롯해서 그다음 몇몇 국무위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접견실에서도 뭐 3, 3호 얘기도 나눴고 예. 그때 9시 처음 조금 인지한 전이었어요. 건가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하셨다. 예. 얘기죠? 예. 왜 통일부에서 거짓말합니까? 저희가 통일부에 그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에 참석해서 계엄 선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국무회의 전까지는 몰랐다. 계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개시 후 인지했다.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통일부가 거짓말을 해요? 아니 지금 거기에 도착해서 8시 35분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시 28분까지 한 2시간가량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뭐 토론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인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왜 이런 거짓말 보고를 합니까? 그 회의가 그러니까 그날 그 회의실에 열린 그 회의 전체 기간을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시 후 인지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개시한 다음에 인지했다고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처음에 자료와 설명이 왔어요. 지금 앞뒤가 완전히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 최초에 거짓 보고한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무회의 끝나고 대구로 귀가하셨죠. 네. 몸이 좀 아프셨어요? 네, 건강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얘기는 들었습니까? 제가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유선으로 오지 않고 SNN으로 와서 그 통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참석할 수 자, 그리고 있는 그 다음에 있을 것입니다. 7시에 국무회의 소집하고 6시 45분에 자택에서 출발했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6시 45분 자택에서 출근했다. 예? 그럼 그 전까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겠네요. 그때 아닙니다. 주무신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계속 상황을 그 5시 이전에 그 상황을 계속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통해서 관리했어요? 제가 자, 통일부 차관 그때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 얘기 처음에 언제 들었어요? 뉴스 보고 알았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계셨어요? 그 이후에 7시까지 출근할 때까지 좀 황당하지 않아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때까지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네. 장관은 계엄 선포하고 계엄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근한 다음에 7시에 그 다음에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저는 그 사이가 비상 상황인데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장관 얘기는 바로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각 실부장 회의 소집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외교
공백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얘기 했다고 했거든요. 자,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미칠지, 남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장관 차관 다 그냥 통상적으로 통일부 하듯이 정보 분석국은 북한 방송, 라디오 등을 청취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고 제가 본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한테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뭐 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나와서 우방국 제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조태일 장관이 대사랑 점심을 먹었는지 그날 저녁에 전화기를 끊었고 못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도 우방국 제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에이펙을 흔든다고 본말을 전도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25년 포항에서 교수를 했고 포항과 경주는 한 생활권입니다. 누구보다 에이펙을 기뻐하고 지난번에 특별 결의안도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걱정돼서 그리고 제가 그때 발언을 할 때 아무도 안 계셨고 안정희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중앙일보가 거의 동시에 외통위가 되는 동시에 이 보도를 했고 저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말도 안 했어.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이게 해가 될까 봐 그때 제가 우방 주요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제 본말을 전도하셔서 저보고 저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돼서 했던 말이고 근데 지난번에 그 엑스포도 저를 매도하시고 보안이 해제된 문서를 가지고 저한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한테 동의어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사임하라고 하십니까? 사과할 마음도 없고 저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김준영 의원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골드버그 주한 대사가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증을 못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관계 얘기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지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입증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목소리 높이는 그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집권여당의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좀 주소는 알아갑시다. 우리 비중은 두고 합시다. 우리 김종혁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사실관계를 입증하시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제보자를 밝힙니까 그럼? 제가 우방국 내부에서 나온 제보자가 왜 한 것이 근거를 설명한 것이고 제가 에펙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파이브 아이즈라는 부분을 제가 감췄다는 얘기고 그 얘기 안 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장관님, 저 말씀을 하셨죠? 예, 한번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 사임할 것이가 개인적 신념으로 고뇌와 갈등을 하시면서 전화기를 끊었다.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저는 왜 믿을 수가 없으십니까? 저희 수이념에 관한 얘기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공인으로 하셔야 되고요.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무슨 설명을 어떻게 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십시오. 혹시라도 이전에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한국의 계엄 소문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뭐 질문한 적은 혹시 있었습니까? 장관한테? 언제요? 아니 그 전에요. 왜냐하면 이 계엄 소문이 그런 일이 몇 있을 개월 수가 있습니까? 그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한 건 아니고 마지막에 통고도 아니었다면 그날 미국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든 입장을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무슨 설명을 제가 어떻게 했으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셨다면서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화는 받으셔야죠.
그냥 외교적 멘트를 하더라도 하셨어요. 그게 외교장관으로서 역할이지. 지금 사태를 고민하는 건 그 다음이겠죠. 글쎄 그 소통이 그 시간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제가 받을지언정 그 잘못된 판단에 입각한 소통을 통해서 미국을 미스리드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미스리딩을 막기 위해서 장관께서 이 부분을 진정시켰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을 했을 때 제가 무슨 소통을 했을까를 한번 내용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처럼 지금 다시 사람을 바꾸고 하는 시간 낭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 거치보다 장관님께서 여기서 남은 것을 잘 수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똑같은 원칙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제 거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 PPT 주십시오. 조선일보가 하면 특조이고 남이 하면 날조입니까?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하셔서 아이카와도 제가 말씀드렸고 엑스포도 말씀드렸고 또 국방부의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우크라이나 파병한 것도 안보실 1차장이 그 부인했다가 결국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저는 크로스 체킹도 안 하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우방국에서 제보하는 걸 그러면 여기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란 말입니까?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외교 장관님,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외교적으로? 아니 미국 대사가 상종을 못했다고 그랬을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저는 한국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그런 말씀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보고했을 때 좋은 보고를 했겠습니까? 똑같은 자꾸 얘기도 본말을 전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똑같은 얘기도 대회에 공개하실 때는 신중하셔야죠. 제가 대회에 공개했습니까? 여기 와서 질문하는데 안 오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신 거로 저는 그러니까 안 오셨지 않습니까? 다음 주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브래드 셔먼 15선입니다.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평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의 방송에서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 제가 미국 대외 정책을 전공하고 25년 동안 하원 의원이 저 정도의 정보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사도 지역구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의 도발이 한국에서 위장작전으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그 맥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 얘기를 누가 받았을까요? 결국 미국에서 한국 정부와 손절하기 위해서 미국의 하원 의원과 저와 방송인과 그렇게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원의원 한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남은 기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골드버그 대사하고 만나면서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날 한미동맹을 오히려 흔들고 불안해하는 미국에게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친 사람들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저희 역할에 대해서 미국 대사가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현장에 나오시던 국민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도 계엄 선포되고 나오면서 저 10살짜리 아이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저는 더 심각했다는 말씀. 네, 모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경고용이었다. 장난이었지롱.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할 말입니까? 지금 그게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격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셨다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APEC 계엄 상황이었으면 개최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개최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으면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주소를 아신다면 위원장님은 스스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외교 통일을 책임지는 국회 위원장의 직으로서 지역 국민들께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쫓아가는 회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한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외교부 장관 저는 반대할 걸로 알았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제가 나를 세웠지만 장관님이 가지신 외교에 대한 소신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저는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시간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후의 발언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여당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오죽하면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 수많은 말을 요약하는데 허필 그 단어가 등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현 정부 하에의 선관위조차도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란 말까지 평소에 기대할 수 없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기 반박을 했습니다. 언행에 신중해 주실 것을 우리 장관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 듭니다. 자, 김용호 장관,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도착 시간을 보면 훨씬 어떤 누구보다 빨랐어요. 8시부터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집무실에 갔다가 또는 대기실에 갔다가 접견실 갔다가 이렇게 오가는 과정의 안에서도 모든 걸 지켜본 이상민 장관이 반대는 한 2명 정도밖에 안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짐작기로는 경제부총리와 여기 계신 외교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물었습니다. 여기 반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도 장관은 손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우리 조태열 장관께서 제가 자꾸 우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솔직히. 조태열 장관께서는 접견실에 들어가서 장관과 대통령이 있었던 시간, 그리고 나중에 농식품부 조미령 장관이 있었던 마지막에 도착한 장관, 시간이 없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당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줄거리로 말씀을 주셨어요. 통일부 장관이 지금 도착한 시간이 9시 35분이라면 그리고 10시 40분까지 있었다면 이상민 장관이 목격하지 못한 그 반대의 순간은 혼자 독대를 하러 접견실로 들어간 장관이 몇 있었다 했는데 그러면 본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때 반대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독대를 하러 한번 들어갔어요? 독대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언제 반대하신 거죠? 이상민 장관 기억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회의실에 도착한 직후 총리님께서 이 계엄을 반대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총리와 지금 분명히 반대 의사를 제가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 3자가 있는 이제 접견실을 드나드는 그 과정에서 3자가 있는 곳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는 다른 제가 들어갔더니 다른 국무위원들 몇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님, 처음에 접견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한 4명의 정도 장관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통일부 장관도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부총리,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법무장관, 통일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러면 숫자가 한 명 늘어났는데요.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제 있는 동안에는 제 얘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긴 답변과 제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건의 드린다는 그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 외교는 최악의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에 이르렀지만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외교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광산 이래 일본과의 관계 맹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엄령 선포는
자유와 민주 가치 외교 수호자로 가장해온 윤석열의 가면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한미 한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문에 써있던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미사 여구가 모두 허언이 됐습니다. 바이든이나 기시다는 이제는 자기들이 윤석열이 아니라 사실은 전두환 같은 사람하고 자유민주 수호를 외쳤던 게 아닌가 머쓱하게 됐을 겁니다. 또 다른 희비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동맹국 모르게 병력을 빼내서 국민과 국회에게 총뿌리를 들이댔습니다. 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사후에도 상당 시간 미치게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계엄에 반대하셨는데 이후에 미국의 연락을 피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미국이 연락한 의도는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이걸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일 겁니다. 계엄을 반대한다면 연락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행동인데 이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폭주하는 윤 정부 외교의 문제를 누차 지적해왔고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폭주를 완충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누누이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장관과 외교부의 간부들은 강변과 억지로 일관하고 옹호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입지도 크게 축소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과 외교부 간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외교관계는 전보다는 안정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각별히 당부하고 촉구할 것이 있습니다. 윤 정부는 한일 관계의 3자 변제, 캠프 데이비드, 방위비 협상 등 모든 주요 외교 사안에서 국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후에 나중에 통보해왔습니다. 지금은 과도 정부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도 정부의 권위가 있습니다. 과도 정부는 국민적 맨데이트에서 약하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 민주당의 당대표도 초당적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 국회의장도 권한대행께 국정안정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틀에서 정부가 국회와 외교 문제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외통위와도 더 많은 협의를 하고 이제부터는 사후 통보가 아닌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과도 정부가 외교를 해나가는데 힘을 얻고 외국도 과도 정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파적으로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행체제 정부가 또 외교부가 그러한 요청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님. 제가 한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유성락 의원님 지적하시고 비판하신 것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가면 뭐 그런 표현의 지나침이 있었고 우리 외교부가 옹호하고 강변하는 데 급급했다는 말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당일날 미국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모든 코멘트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평상시에 있었을 수 있었던 상황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 입장에 위원님이 처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변명으로 비칠 수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소통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제가 12월 3일 밤에 자다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계엄 소식을 들었었는데 첫 느낌은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였습니다. 뉴스 방송 보고 이제 사실로 생각이 돼서 이제 국회로 와가지고 담을 넘을 때 바로 옆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줄지어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서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현실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이는 아마 국민들도 대부분 계엄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첫 반응은 장난이냐, 뭐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였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그날 용산에서 했다는 반응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님, 통일부 장관님께 각자 묻겠습니다. 그 계엄을 선포하는 거는 외교 안보 문제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그런 거 지적은 안 하셨습니까?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성취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잖아요. 다 누구나 온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기본적인 고려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이 계엄을 선포하면은 이건 헌법 위반 행위다 또는 계엄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이런 거 지적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제가 드린 일련의 말씀에 다 그것이 예, 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네. 그냥 외교 안보 북한 문제만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제가 미처 드릴 기회가 없었고 저는 워낙- 그게 진짜 워낙-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총리던 10여 명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는데 선포하면 큰일 납니다만 얘기하고 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를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게 법 위반인 거를 인식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무위원이나 총리 누구도 그 문제를 지적 안 했으니까.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대통령이 회의장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계엄 선포했어요. 근데 집으로 간 국무위원이 있지를 않나.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를 않나.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무모한 행위를 했으면 총리나 장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수기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통일부 장관님, 네. 댁으로 가셨다고요? 네.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댁에서 뭐 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TV 보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아침 7시에 회의 소집하고요. 네. 정상적이라면은 당연히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거나 이런 걸 논의하거나 아니면은 부처 간부들 소집해서 대응하는 거를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또 상임위에서 그랬어요. 현 남북 간 상황 또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걸 보면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지적 많이 했었죠. 그때 장관님 답변이 뭔지 기억하세요? 정부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통일부 장관님,
통일부가 그동안 해온 게 정말 계엄 선포 요건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다행이라고. 너무 황당해서 왜냐 그랬더니 만약 비상계엄 선포 안 해가지고 지금처럼 탄핵 안 당했으면은 남북 간에 전쟁 났을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그간 한 얘기들을 보면 북한과 무력 충돌, 전쟁도 불사할 정도의 그런 성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통일부도 일조한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오후 8시는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한 사람은 이상민과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그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대통령 집무실로 같이 동행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5일 날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현안 질의에서 반대를 한 사람은 2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2명은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김영호 장관은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지만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우려하고 반대는 남한과 북한만큼 거리가 멉니다. 옆에서 같이 그것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국무위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우려를 한 것이죠.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단 2명만 반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시 전까지 도착했던 사람이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김영호, 조태열, 최상목, 박성재입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대부분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시기에 모르겠습니다. 왜 이분들을 더 빨리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계엄령 선포에 조금은 동의해 줄 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안 되니까 그 추후에 조규형, 송미령, 오영주까지 해서 11명을 채웠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집에 가서 TV를 보면서 상황을 체크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통일부로부터 아니요, 거기까지만요. 자, 그러면 12월 4일 새벽 01시 1분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청사로. 근데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열릴 때 네. SNS로, 지금까지 예. 국무회의 열릴 때는 연락을 주니까 그래서 저 연락이 올 스스로.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4시 27분에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을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되어서 모이는 대로 심의하겠다. 01시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요. 안 모여.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4시 반까지 1시부터 4시 반까지 자그마치 3시간 반 동안 국회 계엄군은 철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계엄군이 정확히 철수한 것이 4시 반경이에요. 김수경 차관을 비롯해서 그 통일부 공직자들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 뭘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해야죠. 국무위원들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면, 아니 공직자들 비상 걸 생각 못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걸 뻔히 보면서 다 무슨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벙어리라는 표현 썼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들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국무위원이 명확하게 반대, 집무실 들어가서 반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정작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대접견실에 다 모여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리 잡고 앉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화내듯이 뭐라 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나는 계엄령 선포해야 되겠다. 그때 모두 일어나서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 사직하겠습니다. 못했잖아요. 대통령님이 자리에 앉은 적이 없으십니다. 서서 하건 어쨌건 간에. 회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형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무위원들이 11명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은 2명밖에 반대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다 바뀝니다. 11명이 다 반대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상계엄 쿠데타가 발발한 지 13일이 지나서 우리 외통위가 정식으로 수집이 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상계엄 이 쿠데타가 불법이다, 반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엄중했던 상황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찔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에 포고령 위반으로 그때 군법에 의해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45년이나 44년이나 지난 민주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군사반란 쿠데타에 의해서 헌정이 중단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두 번째 처벌받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국회로 복귀했습니다만 참으로 21세기 민주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국헌과 국정이 중단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통치행위인가요?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인용한 제 표현에 제 생각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반대 의견을 표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불법적 내란 행위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이제 권한대행이 됐네요. 한덕수 총리께서도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제적, 절차만이 아니라 실제적 흠결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그래서 위헌적이고 불법적 절차였다, 이런 것을 인정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죠? 절차적 흠결을 말씀하신 거로 이해합니다. 네. 우선 통일부 장관 네. 묻겠습니다. 그날 계엄 선포하는 날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도착한 게 주로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거기 아마 외교안보 장관 외로는 경제부총리 정도가 참여한 것 같은데. 경제부총리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했습니까? 근데 장관께서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외교 안보 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한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은 누군가요? 총리하고 다른 장관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아마 조에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비상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통의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고 제가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참석해서 반대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회에 해제에 찬성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시 1분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는 있었습니다만 그로부터 3시간 가까이 지나서 대통령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화성병 권칠성입니다. 통일부 장관님, 네, 계엄 선포가 된 이후 그 국무회의 뭐 회의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국무위원들 모임 그 이후에 집으로 가셨잖아요. 네 끝나고 왜 집에 가셨어요?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집으로 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집에서 TV 보면서 상황 체크를 하셨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을 하는 거 보셨죠? 네 실시간으로 보셨죠? 예, 집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셨죠? 그럼 당장 국무회장으로 달려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SNS로 하고 계십니까? 와서 제가 통상적으로 연락이 유선으로 왔기 그게 때문에 지금 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한심한 국무위원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전쟁 나도 집에서 텔레비 보실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그날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날이었어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을 텐데 다 올라왔습니다. 아니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계엄 선포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TV 보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도 국무위원 회의장에 모이지도 않고 이게 정부입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한심한 정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그걸 유선으로 연락받거나 확인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참석해서 계엄 해제에 동의했을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연락을 안 줘서 뭐 아깝다. 지금 그런 거를 정말 그런 거를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저런 분이 우리나라 통일 정책을 최종 책임지고 있다는 게 이거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정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윤석열의 여러 가지 발표문들을 봤을 때 제가 한 방에 다 이해가 됐어요. 대통령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모의를 하셨죠. 그런 적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적 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실정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걸 계속하면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이야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오히려 권장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적 없습니다. 권장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게 권장입니다. 단체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 말씀. 소통 안 했다고 저번에 대표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 들은 것도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실정법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이유가 뭡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남북관계 긴장을 강화해서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모든 정황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자유를 엄청나게 제한하는 조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선언되면 국민들의 자유가 심대하게 제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령 이러도 그렇고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고 국방부에서는 부인을 안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사실상 인정입니다. 그럼 대북 전단 살포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놓고 집에 가서 팀이나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저와 통일부는 그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예, 경기도 파주 윤호덕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네, 이 오늘 현안 보고서에 1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거기서 나와서 귀가를 했다라고 귀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공식 문건에 참 통일부의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문건에 귀가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참,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4페이지 상단에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 12월 3일, 12월 4일 그 당시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일부 장관 네. 답변해 주세요. 그 시점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시 상황을- 없었죠? 없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문건에 기록을 해줬어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써놨네요. 그전에는 무슨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전향적인 제대로 된 이렇게 보고를 했네요. 그리고 12일 날 대북전단 민간 단체들에 대해 신중 판단하려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때 박상학 그 사람한테도 이런 그 요청을 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구 아는 사람 이거 보고해 주세요. 박상학에게도 이렇게 요청했어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박상학한테 네. 알려줬어요? 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박상학이 알아들어 먹었죠? 네, 잘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네. 그 본회의장에서 윤석열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게 윤석열의 자필이었어요? 아니면 프린트물이었어요? 뭐 타자쳐 있는 거였습니다. 타자? 네. 프린트물이에요? 뭐 프린트 하여간 그 자필은 아니었습니다. 자필은 아니었다? 네. 그런 얘기죠? 예,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경제부총리가 종이를 받아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재정자원 그리고 또 유동성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 종이 한 장을 읽지도 않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나왔다 그랬어요. 네. 그럼 만약에 계엄령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어떻게 이행하실 거예요?
그게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뭐 이걸 지시사항이라고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일반적인 거였던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 다음. 이제 미 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미국 대사.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 언론에 나온 거예요? 전화도 안 왔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본인한테는 전화가 안 왔어요?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갔고 제가 그걸 잠시 미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장관께서 윤석열한테 뭐 70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네. 근데 외교부 장관은 이 다른 장관들하고 달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해봤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 말 속에 제 말은 그것보다 더 심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이 비상계엄을 하면은 강력히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윤석열한테 했어요? 미국이 강력히 반대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말할 필요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걸 모르고 그런 판단을 하실 리도 없고요. 그거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70여 년 동안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질 정도라는 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저는 저희 생각을 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 4일, 5일, 6일 외신 기자단이나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게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나 PG, 프레스 가이던스죠? 배포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상세한 거 혹시 대변인이 있으면 대변인이 격하겠습니다.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네. 미국하고 직접 통화를 처음 한 게 5일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연히 통화가 아니고 골보 대사를 만났고요. 예. 6일 날 아침에 블링컨 장관. 5일이고요. 자, 그러면은 2차관 어디 계시죠? 2차관이 보도자료나 PG 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에 관한 피지인지를 그러니까 보도자료나 PG 낸 게 있냐고요. 내라고 지시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관. 없죠? 유창호 부대변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간 좀 잡아주세요. 예,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외교부 부대변인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직책이? 바로 직전에는 외교부 본부에서 그 전에요? 그 전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기획 미래정책 비서관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행정관으로 계셨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한테 자료 보낸 게 있으십니까? 문답지 같은 형식으로? 정식으로 보낸 적은 없고요. 그럼 정식 아니고 보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외신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 받았습니다. 행정관입니까? 비서관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죠?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는 모양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헌정 질서 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을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쓴 거죠. 다음 페이지. 야당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건 맞습니다. 이거를 누구의 지시를 받고 보냈습니까?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은 사람이 지금 유창호 대변인, 부대변인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지시를 안 받아도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신 거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의문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고 이 배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배포한 시점이 언제예요? 배포는 아니고요. 전달 일부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12월 5일입니다. 5일 몇 시요? 몇 시입니까? 오후 정도 되는 거. 오후에 온 국민이 12월 4일 아침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 발표하는 걸 보고 그때로부터 무려 3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지금 이걸 배포한 거거든요. 장관님, 이 지금 그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외교부 차관, 여기에 동의합니까? 자, 장관님,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거든요. 지금 저기 법률 나중에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에서